삼프로TV가 준비한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한 항목에 공정세제 카테고리의 부동산 관련한 그 종부세 인상 방안이 좀 담겼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상화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이거를 증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토론회 여러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임대차 문제라든지 그런 진짜 서민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세제 개편안과 좀 같이 나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안에 더해서 이제 공급 대책들도 마련을 하고 있다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학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오고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금이 늘어나는 쪽이었을 때 뭐 누구도 만족스럽진 않을 건데 이게 단순히 세금을 높이니까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세제의 전반적인 그 변화, 구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그러니까 총론으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23일 날 대통령 주관 부동산 대토론에 참여를 했었었거든요. 예.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연 실장님이라고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부동산 위원이신데 그분이 질문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이번 부동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목적을 모르겠다. 네. 정책의 목적을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뭐 시세를 낮추려고 하시는 것이냐,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질문했더니 대통령님께서 그냥 명쾌하게 답변하셨거든요. 시세를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그러니까 뭔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시세는 올라가겠구나. 이제 정부도 그걸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세를 잡는 것들은 일단 포기한 상태였는데 대통령 공약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상화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아마 개편안, 세제 개편안의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인제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은 뭐 그냥 뭐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매매 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고 무엇보다 매매보다도 전세, 월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세안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다른 측면, 이게 뭐 공정을 떠나서 부동산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악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많고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근데 임대차 시장은 여기는 조금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다 임차 물건들을 없애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증세안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주택자 하지 말아라 하고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해라라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는 쪽이 다 수요가 많은 쪽이에요. 공급이 적고. 음.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나가야 돼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증세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증세안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현상은 임차인들이 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데서 더 나가야 돼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급지나 아니면은 뭐 그 하급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그게 제 총평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그 시장의 의견은 이제 소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실 테니까 네. 제가 이제 일종의 정부 쪽의 어떤 생각을 음. 약간 담아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그래야 좀 좋습니다. 균형이 좀 맞을 것 네네. 같으니까. 사실 이번 안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종합적인 안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네. 나머지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이라든지 사실 저는 이걸 패키지로 같이 내놨어야 될 거라고 좀 보긴 하는데 음. 그 부분이 아닌 이제 세제 개편안만 놓고 봤을 때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데 거기서 1주택인데 30억이야. 근데 다주택자인데 10억짜리 세 채야. 이건 좀 문제가 근데 세금은 다주택자가 훨씬 많이 내. 네. 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약간 이렇게 나쁜 사람, 투기꾼 네. 취급을 하면서 여기다 약간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새 채 있는 사람이 더 과세를 세게 맞으니까 새 채를 다 팔고 똘똘한 채로 옮겨가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 현상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를 좀 맞춰야 된다. 이건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음.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내릴 것이냐, 1주택자들의 세금을 올릴 것이냐, 어차피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거기서 1주택자들의 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1주택자들에서 반발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 그 세제 자체만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개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하게 맞추겠다라고 하셨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불이익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이익입니다. 정상화가 아니라 중과가 돼 있었으니까 중과 부분들을 해제해 주는구나. 왜냐면 그 중과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채로 몰리게 됐고 무엇보다도 지방 부동산이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히 이번엔 저는 이제 세미나 가서도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서 말씀드리면서 지방에 있는 것들은 중과하면 안 된다. 개수가 100개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세제 개편에 반영이 되나 보다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방 활성화는 전혀 고려도 안 돼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다주택도 2주택이 있고 3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도 무주택이 있고 1주택이 있고 2주택이 있고 3주택 이상이 있었는데 3주택 이상이 제일 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긴 하겠지만 2주택자도 3주택자로 올리고 그리고 이게 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액이 이 3주택과 똑같으면 그만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쵸. 결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모든 액터가 다 집이 있으면 세금이 올라가는 걸로 끝났거든요. 좀 아쉽죠. 그래서 결국은 증세안이었었고요. 이번에는 국세만 발표한 겁니다. 지방세는 아마 8월, 9월 달에 다시 개편이 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이거 부동산 세금만 발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제목을 달기가 그렇지만 국세 증세안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적폐, 뭐 악마, 뭐 아니면 또 뭐 좀 투기꾼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시각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요. 거기 플러스 다주택자들에서 물건이 좀 도출될 곳이 없다는 것들을 아마 판단하신 것 같고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물들을 좀 시장으로 출애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좀 증세를 한 것으로 또 보이고 또 초고가는요 어차피 안 팔거든요. 이분들이 안 팔 거 알아요. 그냥 거긴 증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물 출애 아마 좀 니즈하고 다주택자들이 아닌 이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자들한테도 증세를 함으로써 그냥 모든 세계가 다 증세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종부세 기준이 12억에서 14억으로 좀 더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 비거주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9억으로 좀 더 강화가 되고. 네. 근데 실거주 1주택도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립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60%인데 내년에 70%, 후년엔 80%를 올리거든요. 뭐 그 이후엔 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95%까지 올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95%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올린다라고 발표하면은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그건 뺀 것 같고 2년치만 일단 올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계산하게 되면요, 12억, 14억 구간의 분들도 여기서 자유롭진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종부세 내는 구간들에 있는 예전에 12억이든 14억이든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른 그 종목에 좀 해당이 될 때 일단 12억, 14억 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조금 완화가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또 빠진 게 뭐냐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예.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하고 올해는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율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평균 18.9%가 올랐고요. 강남 벨트들은 다 40%, 50%가 올랐거든요. 왜 그렇죠? 아, 시세가 올랐어요. 시세가 올랐기 올랐으니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년에는 시세가 올라갈 것이 예상이 돼 있고, 그건 대통령님도 이미 얘기를 하셨고, 그 부총리님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10% 올라간 거랑 시세가 올라가는 거 감안하면은
감세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음. 말씀드리면. 네. 근데 뭐 사실 그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네. 다른 세금이 아니라 네. 종합부동산세니까 그때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초고가의 기준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때 어떤 교수님께서 뭐 평균이 5억이니까 그 두 배인 10억 이상은 초고가 아니냐라 그랬을 때 대통령도 좀 약간 웃으면서 네. 아, 그거는 좀 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부세 기준은 이제 14억 기준이고 그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되는 부분부터 상승률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면 대충 한 30억 이상 아파트들은 세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건데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음. 그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좀 관심을 좀 덜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전 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그 시장은 음.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둬도 된다고 보기 네, 때문이고 나머지 이제 정책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중산층 이하들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 정책을 나왔을 때 그 세금을 올린다라는 거는 부담을 늘려서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거나 네. 아니면은 그 계신 분들이 힘들어서 매물을 추리하게끔 하려 그런다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이제 자산가들이나 그쪽 부동산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 정책을 좀 보면서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층들이 있어요. 일단 은퇴하신 고령층 중에서 소득이 없는 분들, 소위 말해서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마 매물을 일부 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미 그분들도 이미 많이 팔았어요. 음. 왜냐면은 지금도 세금이 이렇게 낮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일부 매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매물들을 산 사람들은 그 세금을 알고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몇 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온 매물들 거래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관망, 매물이 잠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 나오고요. 그게 거래가 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관망 시장이 쭉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공인중개사 분들도 해당되는 지역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에 있는 분들 다 물어봤고, 실제 그 가격대에 있는 제 지인분들 다 물어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팔아요. 고가. 일단 초고가들도 안 팔고. 왜냐면은 그분들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이라서 뭐 기분은 나쁘지만 뭐 세금을 낼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층들이 문제가 되냐면은 그런 아파트들을 살려고 했다가 예.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억대, 40억대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분들이 금액을 낮춰서 사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이제 공시가격으로 14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20억대가 나와요. 20억대. 예. 그러니까 20억이 좀 딱 선이 됐는데 아마 20억 전후로 수요가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살려고 했던 수요층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예. 이제 밑에서 살려고 했던 층이 거기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0억대 전후 아파트들의 수요가 한동안은 급증할 겁니다. 서울에서. 근데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어차피 30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은 그들은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었거든요. 감수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장은 아마 그냥 증세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질 것 같고 다만 이제 더 상급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출도 안 나고 안 나온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한 단계 눈을 낮춰서 그 상급지 갈아타기를 목표로 한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 뭐 5억이라든지 그렇게 좀 내려올 것 같다. 그게 지금 시장의 반응입니다. 근데 뭐 세제 개편안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일 그 이번 세제에서 약 뭐 혜택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약간 좀 그러니까 야 여기는 데미지는 없다라는 층이 제가 봤을 때도 한 20억 언더 네.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냥 뭐 나온 그대로인 것 같으네요. 네. 내 자료를 보더라도 아 여기가 제일 타겟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공제가 축소가 됐는데 그러면은 집주인들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내는 쪽으로 이번에 대책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거주 주택을 가지신 분이 거주를 한다. 여기 네. 1번. 2번은 세금이 늘어나니까 세입자에게 전가를 한다.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오른다. 그 세 번째는 판다. 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 스마트 튜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Q&A 방송도 많이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보통 진행을 하니까
실제 그런 이제 질문들과 상담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저께 정확히 했던 방송입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거긴 비거주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 싸고 규제 지역이 비싸겠죠. 그 규제 지역의 비싼 집은 분양을 받아서 한 번도 입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분양가 대비 3배가 올랐습니다. 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거기도 샀는데 미분양 난 주택을 샀고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둘 중에 하나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분은 아니어서 당연히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은 왜 비규제 지역이겠어요? 분양을 했는데 보통 새 아파트는 웬만하면 오르거든요. 네. 새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양 물량이 많거나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이 별로인 거예요. 근데 네. 새 아파트가 상품이 별로일 수는 없으니까 입지가 떨어지겠죠. 그럼 네. 거기는 그것들이 급매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세가 빠지겠죠. 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음의 효과가 생기는 것들이고 실입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집이 3배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세금을 거의 올려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마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거의 전세금이 2배 이상 올랐나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 세입자는 아마 거기서 나가라고 하는 통보가 순간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 아파트에 못 살 거예요. 하급지로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임차 세대가 하나 주는 게 문제가 있고 거기 살던 임차인들은 이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착한 집주인이어서 안 올렸었는데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 단지는 선택을 못하고 하급지나 하급 상품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실입주하는 것들. 만약에 그게 진짜 똘똘한 차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인데 지금 최근에 월세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임차 시장에서 80%가 전세고 월세가 20% 정도였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최근에 월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증가한 이유 중에 몇몇 이유들이 예전에는 그냥 세금 내려고가 일부였었는데 최근에 리서치한 결과들을 봤더니 이 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이 1년에 600만 원이 더 증가됐다라고 하면 600만 원을 12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한 달에 5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제 기존 전세 보증금이 원래 5억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올려줘 갖고 원래 8억이나 9억이 됐단 말이죠. 그럼 보증금을 더 올리진 말고 기존 보증금에다가 한 달에 50이나 60, 아마 60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재산세가 또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60 정도를 반전세 형태로 반월세 형태로 부과를 하죠. 이게 굉장히 많아진 트렌드거든요. 최근에 월세가 증가한 이유가 그냥 순수 월세가 아니라 기존 보증금은 고정해 놓고 월세를 붙인 거예요. 일부 몇십만 원씩.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들어가는 거하고 월세를 추가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일어날 거고요. 집을 파는 것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올라가지 않은 건 팔겠죠. 갖고 있어봤자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주택들만 팔릴 건데 매물로 나올 텐데 거기는 지금도 잘 안 팔리는데 더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럼 가격을 더 낮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세를 낮추고 싶은 아파트들은 이제 실거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물이 더 잠길 것 같고요. 우리가 별로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매물들만 더 쌓일 거라서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좀 답답할 때가 돈도 없지만 그 돈 주고 그 비싼 집에 들어가고 싶은 니즈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네. 손이 안 닿아서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저만 손 안 닿는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그렇죠. 들면서 네. 근데 어쨌든 그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일원화를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제 질문지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기존의 징벌적 다주택 과세투를 전환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이게 질문지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질문지대로 한다 그러면 징벌적 다주택자 과세투를 이제 모든 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한 거라고 이제 이 문장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원화가 필요하기는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는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일원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 자체를 저는 아직도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투기꾼, 뭐 적폐, 뭐 마귀 이런 식으로 계속 희화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일반인들이 썼던 질문들이 뭐 언어들이 아니라 대통령님들이 주로 썼던 겁니다.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때는 이제 적폐라고 했고 이번엔 마귀라고 했고 예, 그리고 투기꾼이라는 얘기는 또 책에서 많이 썼으니까요. 근데 이들의 좀 순기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월세를 누가 공급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은요, 전체 임차 시장의 100%라고 하면은 90%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싶으면 다주택자들이 참 이좀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고 있었던 민간 임대 시장을 어느 정도는 카바를 해놓고 그러니까 공공 임대를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다주택자를 줄이는 게 맞았을 텐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일반 반응들을 보는데 다주택자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많을 때가 20%고 지금은 한 10 몇 프로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80% 이상이 그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이제 논리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에서 더 나올 게 없다고 치니까 비거주 1주택자를 공격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들도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겠죠. 예, 아무래도 실거주 1주택자가 많겠죠. 똑같은 논리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초고가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더 적겠죠. 예. 부총리님 말씀에 의하면 0.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뭔가 정책의 정당성을 하면서 좀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피해를 받는 층이 더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주택자 규제부터 해서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마화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사례들이 외국에 있느냐?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일단 다주택 규제를 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한 곳도 없거든요, 정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있어서 그냥 개별 과세를 합니다. 어차피 그렇죠. 비싸면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요. 예,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비례해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들이 마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누명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남아 돌 때까지 공급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의 민간 비중이 높았던 거는 음, 뭐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공공 임대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임대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똑같은 집이 있었을 때 얘를 사는 것과 음, 빌려 쓰는 것과 네, 했을 때 빌려서 쓸 때 임대료도 저는 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집값의 상승을 기대한 거지 그 캐시플로우를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의 임대가 공급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게 다주택자들이 사회적인 역할이었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임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주체들을 만들어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게 없었던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업형 임대라든지 네, 뭐 개인 임대 시장이 민간이 있다 그러면은 정부가 공공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뭐 기업형 임대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업형 임대 사업 역시 결국은 기업이 다주택자를 하라는 거냐 아니 임대사업자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사업을 하죠. 근데 다주택에 대한 어떤 반감들 때문에 결국 그때도 좀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임대차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멋있는 말 있잖아요. 뭐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하는 것이다. 말은 좋은데 네, 우리가 집 살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살아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부분들을 좀 도외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물론 저는 이게 세제 개편안일 거고 네, 저는 여전히 그 다음에 뭔가의 대책을 내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음, 이번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런 이슈가 좀 있었죠. 진짜 똑같이 80%를 공제를 해주니까 10억의 차익이 났던 사람은 8억이 공제가 되는 거고 100억이 되는 사람은 80억이 되더라.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네, 공제폭이 훨씬 더 커지더라. 음,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뭐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주를 기준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공제 한도를 음, 대폭
낮췄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됐는데 요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요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키 메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유세 개편이 인제 세제 정상화의 메인 표지였었는데 이 증세안을 까 놓고 보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제였었고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어차피 낼 사람들은 내고 못 낼 사람들은 파는데 보유세 때문에 집이 팔거나 사거나 이거의 빈도는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쉽게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대부분 다 20억, 10억대 사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0억대 샀던 아파트들이 지금 100억이 넘어갔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20억짜리가 아마 제일 큰 평형대에서 60평대였을 텐데 최근에 거래된 게 120억이에요. 예. 그럼 이제 시세 차익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80%를 공제해 주게 되면은 일단 2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 몇 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면 비고주를 했다. 여기를 그냥하게 그럼 수수하게 이제 그 시세 차익이 100억 난다고 하면은 80억 공제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쵸. 거기다가 뭐 45% 최고 세율을 때리게 되면은 거의 한 이제 절반 이상을 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줬다가 뺏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이 비과세였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줬다 뺏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 예. 애초부터 좀 비과세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공제받는 것들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 사례들을 찾아보면 제일 명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투자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일단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실거주 용도는 그냥 다 공개를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 예.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들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비거주한 1주택자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일 피해요. 왜냐면 다주택은 어차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요. 원래 없었어. 아. 네, 그래서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거긴 다 지금 그 해제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 생긴 문제들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중간에서 타협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고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린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좀 중간 단계 정도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2년 만에 그냥 없애는 것들이어서 좀 불만이 생기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줬다가 회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들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한 것들은 아마 실거주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거주 함으로써 2임차 세대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부분들이 조금 제일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은 2임차 세대가 다 피해를 보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것들이고요. 저는 이것도 그냥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러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비과세 부분들이 생긴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줬다가 회수하는 것들에 대한 좀 당장의 거부감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요. 실거주를 계속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실거주를 하는 세대들이 좀 증가할 것 같고 고가 주택일수록 아닌 주택들은 또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14억 이하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시세 차익이 공제 비용이 뭐 10억, 20억 지금 이제 내년까지는 20억이고 후년부터는 10억까지만 주는데 그렇게 되는 주택들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는 비거주 세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두 가지 형태일 텐데 일단은 아마 실거주 하시러 가시는 분이 제일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팔 겁니다. 팔고 다시 살 겁니다. 다른 거를. 예. 어떻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교환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다시 산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압구정이 아마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워낙 금액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101호와 102호가 바꿀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그러면은 리셋이 되거든요. 매수가가 달라지니까. 예, 일단은 그 공제 받을 건 다 받고 예. 그냥 물론 이제 그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또 내긴 해야 돼요. 예. 작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냥 지금 뭐 100억이면 100억부터 세팅을 다시 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바꾸게 되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세제의 그 세제 회피성 거래가 되는 건데 예전에 매수가가 20억이었다가
이거를 집을 바꾸게 되면 양쪽 다 뭐 20억, 30억 이렇게 있었던 거를 둘이 120억에 양쪽을 그렇죠, 바꿨다. 그렇죠, 그럼 매수가가 이제 리셋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120억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비거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줄어드는 될 수 거죠. 있다. 네. 그런 거래 근데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런 네. 거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않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거의 100억 가까운 주택들은 몇십억이기 때문에 예. 거래 비용을 매덕 낸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익이죠. 아, 몇십억에 대한 혜택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군요. 그런 거래들도 진짜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뭐 제가 조금 좀 찝찝하게 들렸던 부분은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물론 음.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 이제 좀 더 가족이 생기고 좀 집이 넓어지고 애들이 생기고 그럼 집이 좀 커져야 되는데 네. 그럼 이사를 갈 때 보통 내가 원래 살던 집보다는 좀 더 좋은 집에 그쵸. 살고 싶어서 네, 이사를 맞습니다. 가는 건데 그때 내가 집에 일단 또 팔았더니 거기 세금에서 뚝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집으로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다리는 좀 이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물론 이거는 이제 가격대가 워낙 있는 집들이라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실거주를 하면 또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것들은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진짜 투자용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들은 저는 뭐 그냥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제 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다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소급이잖아요. 예. 소급이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거 따지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살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소급을 받으니까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증세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면은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소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정말 억울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깔끔하게 지금부터 사는 것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가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이 소급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그게 좀 아쉽죠. 예. 근데 뭐 소금 문제야 정책이 나오면 언제나 네, 나올 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슈니까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말씀 중에는 그래도 이게 뭐 필요하긴 하다. 예, 투자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딱 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반발이 충분히 있겠지만 있죠. 억울하죠. 너무 음, 억울하죠. 음, 음.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합리성은 있다고 보신다는 거고. 네. 그리고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연금생활자일 테니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이사 수요가 있을 건데 또 이사를 하자니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담았다.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사 가라는 건데 네. 이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있긴 하겠죠. 근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1% 미만일 겁니다. 네. 거의 안 갈 거란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수요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자리가 서울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상경하는 수요들이 있었는데 서울이 그때는 그렇게 뭐 편하진 않았거든요. 일자리가 많았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전국을 다 리서치를 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인프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살기만 하면은 거의 모든 어떤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인프라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들이죠. 근데 예. 이게 몸에 익숙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익숙해진 분한테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방 가 살아라고 하면은 못 가죠. 그래서 아마 그 지역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지역 내에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수요들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입지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경기도 인근까지는 갈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그 경기도 인근이 아니라 비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가는 거라서 비수도권이구나. 예, 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몰라요. 다른 지역들을 더 모르기 그치. 때문에 그또 생활권 떠나시는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낡은 주택에 아직도 살고 계세요. 제가 이사 가시라고 하는데 그냥 서울 내에서 가시라고 그래도 그 입지를 못 떠나시는 거예요. 뭐 왜냐면 친구도 주변 다 사람들도 있고, 다 예, 거기 다 있고. 있고, 인프라도 여기 다 있고, 몸에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편리한 뭐 그냥 심지어는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 살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가시라도 안 가세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살고 계시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이나 새 아파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냥 살려고 못 살겠는데
원래부터 거기 살던 분들은요, 그냥 살아요. 40년, 음. 50년을. 음. 그분들이 거기 왜 살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익숙함이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돈으로 따질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렇게 입지나 상품에 대한 몸의 익숙함을 깨고 갈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 종료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음. 그때는 이제 유예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유예를 뭐 일부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정책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다시 해준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건 네. 약간 좀 정책적인 맥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양도소득세를 시세 차익에 이제 6%에서 45%까지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은 2주택자들은 거기다가 20%를 더 보태고요. 3주택자 이상부터는 30%를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만 75%를 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82.5%를 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거의 다 내는 거죠. 네. 있었는데 이것을 한동안 유예를 줬었습니다. 예. 유예해줬다가 이제 이게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줬겠죠. 예. 그것들을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시면서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중과다라고 예. 하셨던 거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특히 이제 3월 달, 4월 달 그 얘기가 2월 달에 나왔던 얘기고요. 3월 달, 4월 달에 열심히 매매가 됐죠. 5월 달부터 이제 매매가 묶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9일 전에 팔기 위해서 이게 갑자기 팔려고 그러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싸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금매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네. 3월 달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한 금매 매도들은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잠겼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 안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하셨었어요. 예. 근데 지금 세제 개편에 나오면서 매물이 또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 중에서 조금 더 출애를 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까지 팔게 되면은 5% 가산, 10% 가산이 있고 아마 후년까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10%씩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2주택자는 20% 플러스 그다음에 3주택자는 30% 플러스 했는데 내년까지는 5%, 후년까지는 뭐 10%, 내년까지 10% 이렇게 20%에서 중과되는 비율을 좀 낮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아예 중과 유예였고 유예였고 여기는 중과를 좀 덜하는 거고. 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팔아서 싸게 판 것도 문제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또 계속 올랐어요. 3, 4, 5, 6 지금 7, 8인데 이번 주도 서울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서울이 지금 오늘 녹화 기준으로 78주 상승했거든요.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서울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주에 0.1% 정도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매주 0.25에서 0.30 올랐거든요. 와.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거에 한 두세 배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판 것도 억울한데 시세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팔았으면은 금매로 팔지 않아도 되고 유예 기간이 있다 2년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시세 상승분도 더 회수할 수 있었죠. 그 분들 억울함이 생겼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급하게 파셨던 분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좀 더 매물 출애 방법 중에는 억지로 팔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당근책을 주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당근책을 유도하려고 한 정책이긴 한데 문제는 다주택자 매물은 거의 나올 게 이제 없어요. 팔 건 다 팔았고 지금 안 팔리는 물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몇 개는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이게 3월달, 4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다주택자 매물들보다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더 많았었어요. 이분들이 보유세가 올라갈 거 다 알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가면 왜냐면은 연초부터 하도 그것들을 강조하셨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없앤다. 그다음에 보유세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은퇴하신 분 중에 연금 생활자들은 파셨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거래된 것은 다주택자 매물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판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물론 이것 때문에 급하게 파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1주택자들이었었고요. 거래 빈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것들 때문에 많이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 이걸 판매를 유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투표 공제가 원래 없거든요. 예. 그걸 넣어주면 아마 많이 팔 겁니다. 음. 예, 아마 있는 것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좀 화끈하게 주지 않는 이상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규제하기 전부터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음. 문재인 대통령 때 결국 이제 2020년도가 이제 그 규제가 대부분 다 완성되는 형태였었는데 취득세가 다주택자들은 13.2%가 나와요. 그리고 보유세가 취득세가. 5%까지 5%까지 나오고 양도소득세 82.5%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주택자들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뭐 3주택자 이상 좀 저도 이제 강의하거나 이제 좀 자문할 때도 3주택자 이상 무조건 다 팔라고 하거든요.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세가 많이 올라가도 다 뺏기니까 나라에 세금을 다 내야 되다 보니까 다 팔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남은 게 지금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와 2주택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안 파는 이유는 실거주를 하거나 증여를 하려는 목적이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뭔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층에서 더 나올 매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스마트 투비의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세제 개편안 관련한 얘기는 어디 다 나눠본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 어쩌면 초고가 주택 그러니까 딱 세제로만 한정돼 있는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과세가 조금 이렇게 그 꼬여 있는 거를 풀려 그러는 목적 물론 그 꼬는 거를 푸는 과정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네. 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어떤 뭐 형평성 맞추는 거 문제라든지 거주와 비거주의 목적을 거주는 리브고 뭐 비거주는 바이고 뭐 이런 식의 거를 맞추기 위한 정책을 했었고 뭐 뒤로 좀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뭐 이 논리와 상관없는 영향들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은 뭐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답을 못 찾았다는 얘기랑 같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임대차 시장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다라고 본다면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늘 디폴트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임대가 확대가 될 수 있나요? 확대가 될 수 있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음. 예, 워낙 지금 토지비도 많이 들고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공공임대 늘린다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확보를 해놓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이 국토부 예산이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그 공공임대 부분들이 늘었다가 줄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예산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서 꾸준하게 계속 신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지키는 좀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고 공공임대 플러스 민간임대도 한동안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제가 공공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민간임대하고 한동안은 같이 가야 됩니다. 공공임대가 충분히 그런 물량들을 좀 이렇게 저축 그러니까 스톡을 할 때까지는 쌓을 때까지는 민간임대를 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쌓아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일단 다주택자들은 적폐라고 했는데 일단은 적폐가 아닌 것들로 인정을 해주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민간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가 구역도 좀 해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좀 한동안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공세미나 가서도 정말 신기한 것들이 임대제도, 임차 제도의 좀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악화되는 정책만 있는데 심지어 질문을 해도 답변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뭔가 너무 답답한 일인 것 같거든요. 지금 모든 정책들이 다 임차 물건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은 이번 정부 잘못이 아니에요. 지난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임차 매물들은 최소한 줄이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줄면은 그냥 절대 임차 매수의 매물이 줄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들 보고 실거주하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거기다가 다세대 빌라는 지금 PF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뭐 세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자발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임차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들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몇 가지를 풀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들인데 임차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대안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증세를 하던 뭐 공급을 하든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임차 시장은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90만 채가 있거든요. 예. 신규 입장이 많아봤자 4만 채입니다. 그래서 4만 채가 나오면 보통 절반이 임차 물건으로 나오는데 예. 지금 190만 채라고 하면은 90만 개 이상의 임차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길 좀 줄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기존의 구축들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들도 저는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거래들도 다 죽여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임차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자가로 하게 해주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임차인들이 그냥 임차 갈 수 있는 전세든 월세든 존재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로 가는 게 막혀 있나요? 예, 막혀 있습니다. 대출을 줄여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대토론회 하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동산 대토론회.kr 가시면 지금도 다 계속 그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7천 몇백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 7천 몇백 개의 요청 사항 중에서 70% 이상이 대출 얘기입니다. 주담보 대출 좀 해주세요. 잔금 대출 좀 해주세요. 전세자금 대출 좀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걸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당장 신규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도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출을 막아놓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도 줄여놓고 아니 주거시장 안정을 어떻게 꾀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 단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해달라고 대안을 요청했으면 그것들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토론에 참석했지만 답답했던 게 대출 공급 이슈가 대부분이었고 세금 이슈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솔직히 세금 이슈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살 집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증세하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냐. 심지어는 그 증세 때문에 임차 개수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걸 아는 순간 더 황당한 결국 결과물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동산 대토론회.kr에 나온 대로만 개수 많은 것들만 합리적인 것들만 뽑아서 그대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 부분만 풀어줘도 주택시장이 지금처럼 뭐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 3종 트리플로 올라가는 시장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대출을 늘린다는 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건데 근데 가격을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네.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강남구랑 서초구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시세가 상한선이 그냥 밑에 아래서 거래가 되는 것들인데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신축 중에서 제일 시세가 높은 게 뭐냐면은 레미안 원베일입니다. 예. 9평으로 72억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6월 달인가 아마 거래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인데 31평이 마찬가지로 72억에 거래됐습니다. 그것도 작년입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였을 텐데 그 이후로 그 가격대 거래된 게 없어요. 그게 왜 그 가격대 이상으로 거래가 안 됐을까요? 그 좋은 아파트들이 더 비싸질 텐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요, 시세가 높으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거품 가격이 아니에요. 실수요입니다. 이게 만약에 투기 기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면 저도 우려를 할 텐데 지금은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로 가겠다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이제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요, 한번 집을 사면요 11년을 거주해요. 11년 동안 수요를 묶어두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집을 사게 하면은 뭐 살짝 신고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래를 안 합니다. 그렇게 당장 이사갈 수요들만 묶어두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걱정 때문에 이 대출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리금 상한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들이고 그걸 살 수 있는 금액대까지만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맥시멈 해줘봤자 맥시멈이 5억이고요. 2, 3억입니다. 대부분 받는 수익. 그래서 뭐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 금액이 올라갔고 전세 금액이 올라가서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금액이 서울의 매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시세가. 왜냐하면 지금 중위 가격이 오늘 KB 통계를 봤는데 15억 9천만 원이에요. 16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맥시멈 받는 전세 대출이 뭐 4억, 5억인데 이걸로 그 이상 되는 주택들을 어떻게 올려요? 그것도 다 나오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생돈으로 전세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투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고 금액대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미룰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좀 믿으시고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내 집 마련 해주면은 1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 부동산 시장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전세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전세만 하면 되는 것들이고 전세 시세가 올라간다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좀 믿으시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뭔가 그냥 불안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불안감. 왜냐면 저는 아파트 수요조사, 분양가 조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조사를 합니다. 10개를 조사하면요. 8개는 분양하지 말라고 나와요. 분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양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서울은 뭐 강남권은 되겠죠. 로또 분양이 되니까. 근데 서울도요. 지금 강북 같은 경우 만약에 20억에 분양하잖아요. 미분양 날 겁니다. 예, 지금 강남만 분양이 안 판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경기, 인천도 미분양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비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나는 시장에서 그걸 왜 못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은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 올라가게 냅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못 삽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좀 비싼 것들 100억, 200억, 300억짜리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아파트들만 비쌀 거지. 이게 300억이 된다고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아파트가 200억, 100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300억짜리 옆에도요. 6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담동부터 압구정동까지 한강벨트가 거기에 이제 뭐 에테르노 청담이니 PH129니 원어 청담이니 200억, 300억짜리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다세대 빌라 조그만 소형 아파트들 10억도 안 해요. 다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본인 맞게 다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믿으시고 그냥 비싸지는 것들은 비싸지는 대로, 싸지는 건 싸지는 대로. 그래야 좀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저렴하게 서울 살 사람들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강남구도 2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라간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길 건너편이 로데오 거리잖아요. 거기 예. 사이사이에 안에 가시면 나홀로 아파트들 많거든요. 거기 얼마 안 해요. 그 아파트도 만약에 나는 뭐 압구정 살고 싶어. 그런 아파트 살면서 압구정 산다고 해도 돼요. 거기 뭐 신사동, 삼성동이 하지만 예, 그런 주택들이 있는 것들 좀 믿으시고 저는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급만 꾸준히 하셔라. 예, 경기도 인천도 좋고 그리고 광역교통망 좀 빨리 만들어 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려웠다는 게 뭐냐면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하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내용하고 다르니까 거부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겼을 때 그거를 실제 상황에 대한 자신, 내가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거를 금융을 풀었을 때 가격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소장님처럼 실제 수요 조사를 해보신 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시겠지만 그 시장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짜 세심하게 보지 않고서 그럴 용기를 낼 수 있는 관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음. 지금 소장님의 말을 그냥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 데이터가 맞는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거래들을 하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래야 그 정책이 실제로 발현이 됐을 때 시장 메커니즘 근데 저도 지금 제가 뭐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미 7월 달에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으로 만들어 놓은 대출 다 이미 풀로 다 찼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이제 머니 무브라고 하는 또 정책적인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유동성을 최대한 줄이고 주식적으로 좀 유도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 방향성이 당연히 옳고 맞는 방향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하는 쪽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막아가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내 집 마련 시켜놓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하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면은 투기꾼들이 지금 없어요. 아파트 시장에는. 제가 그건 제일 잘할 거잖아요. 예, 정말 투기꾼들이 없습니다. 99.9%가 실수요거든요.
이들은 대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걸 다 막은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막아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좋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부자들. 그냥 금매 나오면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증여해버립니다. 그건 자꾸 왜 그들을 더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높으면은 뭐 주변세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거 지금 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비싼 입지가 서초구인데 동작구보다 싸게 분양을 해요. 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일단 두 배를 먹고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서초구에 들어갈 정도로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싸게 분양한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두 배 장사를 또 시켜주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차라리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꼭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거를 당첨되려고 만든 제도 같아요. 제 느낌상. 아, 뭐 그렇게까지 네. 의심스러울 정도 제도가 너무 이상하다. 이상해서. 아니 동작구보다 서초구가 싸게 분양한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출도 안 해줘. 안 해주고. 그럼 대출 정말 금수저들이나 분양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세제 개편안 관련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얼마 전에 그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네. 이후였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취재했던 내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뭔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서울시 협조가에 대한 그 불만이 청와대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산업부지라 그러나요? 공장부지라 그러나? 네네. 뭐 그런 데들의 추가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좀 늘리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전 양쪽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정치 싸움이에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네. 정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희생자들은 그 사이에 있는 국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국제업무지구라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네, 네.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나대지로 있는 지역인데 지금 뭘 갖고 실랑이를 하고 있냐면은 8,000세대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갑자기 정부에서 12,000세대를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되네 안 되네 지금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천이냐 12,000이냐. 8,000 들어가도 되고요. 12,000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짓는 게 중요합니다. 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져주면 돼. 그러니까 이건 정치 싸움이지 실질적인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공업 지역 이미 용적률을 올려놨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용적률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 서울시에서 올려놨거든요 이미.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올려놓은 걸 또 올리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인 겁니다. 서로 내 안들이 제가 봤을 때는 둘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다르고 다른 겁니다. 근데 해도 뭐 사람들 다 알아듣잖아요. 그냥 추진만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렸어요. 네. 그럼 거기를 뭐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인 거예요. 450% 하겠어. 450% 해. 400%까지 안 돼. 이런 논리 들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제업무지구도 안 만들어 놓고 이번에 토론에서 나왔던 부지가 어디냐면은 용산 가족공원 부지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과 떠나서 하고 싶으면 그냥 밀어붙이시면 되는 것들인데 그것도 서로 정치적 공방을 합니다. 할 거면 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인 국제업무지구에 이제 좀 포기했어. 난 20년 동안 아무것도 개발 안 해서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10만 채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논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극적으로 지금 보세요. 다음 주에 공급대책이 발표될 거거든요. 예. 제가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표지만 바뀐 거예요. 표지만 바뀐. 20년 때 계속 반복되는 유휴부지들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태능 CC, 예.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도보 운전면허 시험장, 뭐 수방사 부지, 최근에 또 온 게 아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저는 잘 모르는데도 그리고, 단어들이 익숙하네요. 그 용산 가족공원 부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한두 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0개 발표했으면 여기다 이번에는 10개 플러스 두세 개를 더 붙일 건데 지금까지 그 부지들이 제가 2002년도부터 부동산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썼던 리포터들 계속 바꿔 쓰고 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전 태능 CC만 보면 그냥 웃겨요, 진짜가. 그다음에 서부 운전면허 시험 좀 되게 웃기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 좀 되게 웃겨요, 그냥.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걸 이전 못 시키고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유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서 계속 그거 갖고 싸우기만 하고 있어요. 해주네 마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전임시장 탓이다. 아니요 전 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부시고 지으면 되잖아요. 지은 걸 다시 부시라는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예.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냥 부시면 되는데 안 해요. 서울시도 안 하고요. 정부도 그냥 정부 부지를 그냥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 안 해요. 서로 그냥 숫자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쪽 탓을 하고요. 저쪽에서는 이쪽 탓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일 먼저 지정한 거는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한번 풀라 그랬다가 다시 지정했죠. 가격이 그리고 올라가면서 전체로 다시 했잖아요. 했죠. 예. 지금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일리가 있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누군가 어차피 지자체하고 정부가 붙으면 정부가 상위 기관이거든요. 예. 정부가 밀어붙이면 돼요. 이건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근데 공급 쪽으로. 근데 지금 서울시 얘기는 공급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으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양쪽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네. 근데 이건 상위 기관 잘못이 이게 맞죠. 왜냐면 본인이 의사결정이 있을 텐데 서울시가 해줘야 될 것들도 있긴 한데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들이 상위 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싸우면요. 국토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서로 공급도 안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공급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요. 그거는 그냥 공론화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교체시켜버리면 되는 것들이니까 공론화해서. 근데 양쪽 다 똑같은 공급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양쪽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네. 문제는 한번 진짜 공론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돼라는 얘기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안 해보긴 했는데 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의 아젠다가 있을 거고 네. 그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정말 사회적 시각을 보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안 풀리는 문제면 그냥 접고 네.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되잖아요. 딴 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산구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말고 수성보 부지하고 캠프킨 부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몇천 세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매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건지 국토부에 있는지 아니면은 정부에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매각 안 한 사람이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팔면 되는데. 그럼 저는요. 정부나 지자체 갖고 있는 유유부지들 다 민간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입지는 다 좋거든요. 민간이 사면 바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빨리 팔아서 그럼 땅값 받은 돈이 생길 거냐. 그걸로 딴 거 복지 예산 쓰든지 교통을 만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팔지도 않고 개발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해요. 예. 아,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시장 원리에 맞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아서 민간 사업자가 그거 가지고 좋은 아파트 지어서 만약에 비싸게 뭘 한다. 네. 그러면 또 토건업자들 뭘 해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안 하고 싶어하고. 아니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입찰 방식. 그러니까 시장 공개 입찰. 원리에는 예. 비싸게 팔면 되는 건데. 예, 간단합니다. 그건 다 비싼 땅인 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GBC 뷰지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10조에 샀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팔면 되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부지들이거든요. 최소한 1조, 2조, 3조를 받을 수 있는 부지인데 안 팔고 있어요. 그럼 파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그냥 개편안을 만드는 것보다 정말 이걸 왜 하려 그랬고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증세를 위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 정책의 목적을 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정책의 목적에 따른 솔루션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증세면 증세지 정상화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화를 시킬 거면 세수를 제로로 그러니까 세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든가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제 개편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임대차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김한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대책도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분석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또 다음에 공급 대책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대책이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나오면 그거 갖고 또 얘기 나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